네, 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영상입니다. 오늘 7월 2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은 여전히 그렇죠. 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코 나쁘지 않아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이른바 찔끔찔끔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꾸역꾸역 상승 장세가 계속 지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4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당분간 이런 장세가 계속 펼쳐질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종목 장세 펼쳐진다, 이어진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이런 거죠. 많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 뻔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내기가 쉬운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참여를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죠. 종목 선정도 어렵고 또 매매 전략을 세우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을 잡아서 이런 와중에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군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런 장세일수록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는 원칙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원칙인데, 일단 철저하게 실적을 기본으로 하는, 실적이나 기업의 자산가치 등의 현재 그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런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성장주라고 했을 때에는 갖고 있는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또 검증된 기술력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장 흐름에 어느 정도 맥락이 맞아야 된다는 거고, 또 그런 투자, 아무리 단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밀어붙일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종목 장세에서는 순환매가 또 특히 상당히 강한 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구태여 너무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쫓아가면서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또 내 종목이 운 좋아서 높은 수익을 냈으면 한 번쯤 팔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원칙까지. 그러니까 이거고요. 자, 이 원칙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원칙이 아니죠.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자, 하반기 들어서 특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반기에 깜짝 실적을 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대형주, 우리 종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 세 번째 종목은 OCI. OCI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현대차하고 LG전자의 투자 포인트,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포인트를 숙지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이들 종목을 적절히 매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실적주로서 이들 종목을 제시를 할 거고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 주제가 되겠는데, 자,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테마가 있죠.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업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고요. 그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메타버스 스몰캡이라 해서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한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또 한 종목이 알체라인데요. 그들 두 종목과 네이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역학구도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일단 개괄적이나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연장해서 네이버가 그렇게 지분 투자한 업체들 보면 국내외를 망라하고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건데,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있지만 특히 온라인 쇼핑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대단한 뭔가의 잠재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일례로 현재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돼 지금 현재 미국의 세 시총이 최소한 80조, 아마 85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의 국내 평가 수준은 10조가 채 안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이버의 잠재력이 더 크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미국과 한국에 그런 시장 차이가 있다선 치더라도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만 보더라도 최소한 30조 원 내지 4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 당위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네이버가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잠재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하도록 하죠. 자, 미국의 지난 6월달 ISM 제조업 PMI 지수 60.6. 이거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4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이게 반드시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와 연관시켜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어제 나온 얘기죠. 배터리 사업 부분은 분할을 검토한다. 아마 물쪽 분할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어저께 SK이노베이션이 폭락을 했다는 건데, 이유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여태까지 SK그룹의 주 사업은 정유 산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현재 지금 그린 사업으로 그 주 사업의 포인트, 포커스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사업을 대전환한다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린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 점과 다른 국내용이 아니고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신에너지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는 거죠. 일례로 포드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고, 유럽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또한 그러며, 또 국내이긴 하지만 현대차와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와 거래 관계를 맺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SKC가 중요하죠. 그룹 내 역할 분담 차원에서 SK이노베이션은 그 자체로 2차전지 완제품을 만들고,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전해핵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SKIET는 저거죠. 분리막을 만들고, 그리고 SKC는 고체 전극, 음극재입니다. 고체 전극, 즉 동박을 만드는 일렉트로일, 동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SK 그룹 전체가 그런 입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생태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재구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곳에서 SK 그룹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고체 소재 파트인 SK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이 SK이노베이션이 이런 식으로 배터리 사업 분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만 보면 상당히 안정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1.4633%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 내에서만 그렇게 안정되어 있다는 것 뿐이고,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너무 높아요. 92.6.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원 90점 올라가서 1135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가 나오는데요. 어제 많이 올라가고 오늘 조금 더 추가 상승하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달러 가치가 고공행진, 즉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머징 마켓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흐름은 다소 불리합니다. 그런 것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좀 당장 그들의 눈에 볼 때 좀 아마존이나 또는 뭡니까 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는 엔비디아나 이른바 글로벌 빅텍 큰 기술주들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첫째, 물가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우려죠. 우려가 불식돼야 된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좀 내려오겠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 하향, 이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죠. 달러 인덱스가 아직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내려간다.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부담을 덜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7월달은 조금 어렵고 8월달 중순쯤 돼야 그때 가서야 삼성전자 같은 IT 대형주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맥락과 어느 정도는 통하는 그러한 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빅테크가 움직인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거기 빅테크에 들어가니까 같은 맥락으로 삼성전자를 전망해 볼 수 있다 하는 관점이고요. 자, 오늘 증시 주변을 보면 나스닥 소모 지금 현재는 플러스로 반전이 됐네요. 한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바로 그 바람에 오늘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들 기관들 개장 초 특히 외국인들은 개장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했다가 결국에는 순매도로 전환되는 장중 변동성을 이제 보였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왼쪽 상단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꺾은선 그래프 두 개가 나오죠. 보면 또 빨간 그래프가 외국인들의 동향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순매수했다가 순매도 전환되는 모습은 나스닥 선물의 장중 움직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이시스는 뭐 계속 마이너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주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뭐 네이버 같은 정도 그 상승추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 평범한 그런 그 시가총액 상위주였었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이런 수급에 막혀서 시세 분출을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네이버의 시세 분출, 물론 카카오도 있지만 매우 특별하다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하반기 실적 쪽인데요.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OCI인데 OCI는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일단 OCI의 금년 최저 목표치는 16만원이고 적정 목표치는 18만원이라는 거 거기까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위치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것도 매수 이유가 됩니다. 자,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전대차를 말씀드릴 겁니다. 전대차도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설명이 좀 뜸했죠.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제품 믹스가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세단차와 일반 승용차와 SUV가 적절히 믹싱되고 있는데 그중에 SUV 비중이 높아지는 것, 또 전체적으로 고급차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고 특히 G80이 상당히 좋은 그런 판매 호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달이죠. 포드를 제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수출 관련료, 특히 환율에 가장 민감한 그런 산업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민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그 환차 손만 약 3,500억 정도가 생겼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그 정도의 환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봤을 때 의외의 2분기 실적부터 아주 바로 좋아질 소지, 아마 분기당 영업이 2조가 넘어갈 소지까지 있는 상태인데, 당장 뭐 분기만 따질 것은 아니니 현재 3분기 4분기까지 보고 2022년도 전체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시장에서 나온 분석치 예상치의 평균이 대략 7조 8천억 정도,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8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7조 8천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225%, 거의 3배 이상 급증을 한다는 거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마 최전성기가 2011년도, 2012년도 그 당시에 거의 맞먹습니다.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내년도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기록을 갱신할 것 같고요. 그리고 EPS 이랬을 때 EPS는 최소 27,000원 내지 평균적으로는 28,000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 지금 현대차 23만 9천원입니다. 그럼 PER 얼마예요? 대략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죠.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된 이후 성장성이 엄청 보강이 됐다는 거죠. 성장성이 장착된 더 이상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솔루션 업체, 즉 미래 성장주로 거듭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용 PER을 10배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12배, 적당하게 15배 정도로 곱해줘야 된다는 건데, 단순 계산한다 하더라도 15배면 42만 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은 힘들겠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 가격은 대략적으로 연말까지 한 30만 원 조금 심하고요. 27, 8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보자. 그 정도 편안하게, 너 크게 욕 좀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가실 분들은 그런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이 정도 잘하면 30만 원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LG전자도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뭐 실적 포인트는 아실 겁니다. MT 사업 부분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적자 사업부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건, 적자도 엄청난 적자였습니다. 연간 단위로 따졌을 때 근 2조까지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바로 MT 사업분, 휴대폰 사업 부분이었죠. 금년 3분기 때부터 그와 관련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어서 2분기보다 3분기 때가 더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신가전 스타일러도 있고요. 최근 들어 OLED TV, 이 OLED TV는 전 세계 최강 업체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는 OLED TV 포기했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OLED TV, OLED 스마트폰 OLED는 삼성전자가 잡고 있고, TV용 OLED는 LG전자가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OLED TV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도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VS 사업부, 전장 사업 부분은 사실 상당히 전도가 양양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아주 알차게 올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금년부터 이게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말이죠. 이와 관련된 수주 잔고가 지금 GKW 3년 전에 호주의 헤드램프 업체 GKW 현재 인수한 게 있죠. 여기도 수주받은 게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70조가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초 토대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 그리고 금년 영업이익 규모가 한 5조 이상, 5조 정도, 최소 5조, 적당하면 5조 1천억 내지 5조 2조, 5조 2천까지도 기대가 된다는 건데, 이랬을 때 EPS가 한 2만원 정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LG전자 얼마예요? 16만 3,500원이니까 PER이 8배가 안 되죠. 이것도 전장사업부, VS 사업부가 상당히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재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이 이번 달에 출범이 돼요. 마그나와 합작한 조인트 벤처가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저라면 애플카를 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또는 최소한 그 애플카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장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따지면 LG전자 한번 탄력 붙으면 상당히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그 IT 대용주 못 가는 흐름에 동조하면서 같이 지금 뭡니까 좀 왕따 당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약간은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오션에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자이언트 스텝 오늘 약간 밀렸네요. 자이언트 스텝 이 정도는 밀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기회입니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이거죠. 자이언트 스텝이 주업은 시각 특수효과 VFX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영화나 이런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로 광고 영상 제작에 주업이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최근 들어 리얼타임은 2D가 아닌 또는 2D에서 3D로 바꾸는 3D 실사 가상 어떤 가상의 어떤 모양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상 콘텐츠, 3D 실사 콘텐츠 이쪽 분야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어제 나온 얘기인가요? 인천공항의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영상 총괄 제작을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늘스톤 지구와 관련된 수주가 그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관련주이고 그리고 네이버가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8.97% 거의 9%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회사는 아니지만 관계회사가 되는 거고요. 3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주주. 그래서 네이버 관계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자이언트 스텝이 말이죠. 자, 또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력한 플랫폼 제페토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주어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이버가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알체라 지분도 갖고 있죠. 알체라 지분도 현재 15.4%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상 자회사 손자회사격이죠. 법적으로는 손자회사는 아니지만 관계회사입니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거의 손자회사격이다 하는 점에서 알테라도 네이버와 관련된 이런 맥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맥이 통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장 현재 주목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페토를 갖고 있는 네이버고, 그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알체라하고 또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서 현재 이들의 어떤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설명드리고 있는 대상인 거고, 자, 그리고 이왕 네이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지분 막교환 방식으로 해서 CJ 그룹과 지분 막교환한 게 있고, 또 미래에셋과 또 막교환한 게 있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이브랑 막교환한 게 있고, 또 SM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거 말고 여기저기 또 어떤 건 조금 많게, 어떤 건 약간 작게, 규모의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참여한다는 그 자체,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 그 자체인데, 어디 투자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티빙, CJ E&M의 자회사입니다. OTT
동영상이죠. 동영상 서비스를 OTT라고 합니다. 이 OTT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폭넓히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네이버는 각종 웹툰 내지 웹소설, 기타 게임이나 그 외 다른 콘텐츠까지를 상당히 폭넓게 확보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IP,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 하나하나가 다 OSMU, 완소스, 소스는 한 개인데 여러 가지 용도로 다변명으로 그 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OSMU 개념의 사업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현재 그 기틀 선상에 바로 뭡니까 그 티빙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티빙이 그 콘텐츠를 그 IP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영상을 제작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기타 등등 기획도 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바로 티빙이거든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이 티빙 이용권을 멤버십한테 멤버십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제공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와 관련 부대 서비스까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사용자들이 이 네이버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락인, 묶어둔다는 뜻의 락인 효과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말이죠. 이 네이버가 스페인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왈라팝이라고 하는 중고 플랫폼사에 투자한 바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아이프라이스라고 하는 가격 비교나 또 관련된 가격 검색 업체를 또 투자한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또 인도네시아 부칼라팍이라고 하는 중국 플랫폼, 여기도 투자한 게 좀 있습니다. 상당히 다방면이죠. 일단 유럽의 교두보는 스페인을 삼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하는 건데, 온라인 쇼핑 내지 중고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라인이나 이쪽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 쪽으로 지금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더 나가서 아시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크로스 보더. 이 보더는 경계라는 뜻이거든요. 경계나 또는 국경,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아주 늦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진출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 플랫폼은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먼저 온라인 부분만 본다면 이미 라인 자체에서도 하지만 또 같은 협력 관계에 있는 경영통합까지 지금 현재 불사하고 있는 현재 야후 재팬하고도 한일 간 특히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교차, 스마트 스토어 내지 전체 온라인 쇼핑 탱태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크로스 보도입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쿠팡과 어떤 게 더 나을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쿠팡은 이런 거예요. 로켓 배송.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배송한다는 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생산지 내지 생산사와 직매입을 통해서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난공불락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부분도 이미 네이버 온라인 쇼핑에서 상당히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격차가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쿠팡은 미국에서 그런 쪽으로 아주 호대적으로 받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자, 네이버 쇼핑은 현재 그쪽도 그쪽 배송이나 또는 직매입 쪽으로도 상당히 신경 써 상당히 그 격차를 좁히고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플랫폼 사업. 근데 글로벌 관점입니다. 글로벌 관점 플랫폼의 전반적인 뭡니까? 지금 그 요충지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락인 효과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입니까? 이 쿠팡은 락인 효과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죠. 부가적으로 부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멤버십용 그런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보세요. 네이버는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낙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공된 부가 서비스가 상당히 다양하고 그 폭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흐름에서 또 한눈에 스마트 스토어든 거기 가입하는 이용하는 쇼핑 객이든 거기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하나씩 둘씩 구축되어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현재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쿠팡보다도 네이버 쇼핑이 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의 국내 평가 수준은 불과 10조 원이 안 됩니다. 그 쿠팡의 거의 7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최소한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이가 격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해서 네이버 온라인 쇼핑 부분만 따져도 적어도 30조, 40조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를 살아놓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죠.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에 바로 이 점을 몇 번 중복이 됐지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